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시장 예측대로 올렸습니다. 연속 4번 금리를 올린 건데요. 연말까지 한국 금리는 얼마나 될까?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스탠스죠. 언제쯤 긴축에 모두가 꺾일까? 또 당면한 잭슨홀 미팅까지 오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신월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통위의 25bp 금리 인상 결정은 일단 시장에서 예측했던 범위 내에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의미 좀 짚어주십시오.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었던 25bp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기존 2.25%에서 2.50%로 25bp 상향하여서 운용이 이제 되기로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만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컸어요? 별로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채권 시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예상치를 좀 벗어났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부임하시고 굉장히 이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시는 편이었는데요. 그 원활하면서 자신감 있는 어투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3개월이라는 단어, 결국에는 3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생각했었던 기준금리 종점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준금리의 인상을 반영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어제 기준금리가 25bp 인상이 되고 나서도 시장금리가 20bp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말이 국고 3년물 금리가 3.0%에 다소 못 미쳤었던 2.99% 레벨이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가 조금 지난 현재 시점에 있어서 약 55bp 가까이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이 지난 7월에 상당히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안정적으로 좋았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에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금통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예측했던 범위이고 어제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었구나 싶었는데 채권시장에서는 꽤들 좀 충격 내지는 놀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파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두 차례 금통위가 있는데요. 완만한 속도로 한 2번 정도 아니면 소위 그런 매파적 기조를 반영한다면 외생 변수에 의존하긴 하겠지만 소위 50bp의 빅스텝의 가능성도 연내 열려 있습니까? 네, 이제 해석을 하기 좀 나름인데요. 빅스텝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9월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에 있어 가장 큰 명절이 있고요. 또한 7월, 8월 굉장히 기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미국만큼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제 총재의 발언을 토대로 고려할 때에는 남은 2회 금통위에서 2회 금리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2번을 하게 되면은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연말 3.0%까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준과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어제 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은 한국은행이 과거에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더 노력을 한 끝에 정부에 있어서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강한 자신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은행은 연준에는 독립적이지 않다. 그 말인즉슨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9월달 FOMC 금리 인상폭 그리고 시장의 지금 과반 이상이 75bp 금리 인상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다음 이어지는 4분기에 금리 인상 폭을 바로 베이비로 갈까 아니면 빅스텝인 50bp를 하고 베이비로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지없이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연말이 4.0%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이 됐던 경우는 뭐 지금이 아니라 몇 번 있었는데 그게 한 1%포인트 소위 100bp까지 벌어지면 부담이 좀 되겠죠. 그죠? 네,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최종 금리 수준은 2번 있는데요. 25씩 올리게 되면 3.0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종료되느냐 이거는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 달린 거죠, 그죠? 네, 금통위원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언제 금리 인상 멈춥니까? 그러면 아마 사석에서 물어보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생적이란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은 사실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정책 스탠스가 중요한데. 잭슨홀 미팅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9월에 FOMC와 이후에 그 긴축 기조에 대한 방향성 내지는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생각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조금 최근 8월 중순 이후부터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기조의 전환보다는 긴축 기조의 스탠스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의 그런 시선이 이동되는 모습들.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바뀐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종료가 된 이후에는 동결 및 인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료에 대한 부분들은 얼추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인하까지에 대해서 시계가 확보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 것으로 채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의 그런 부분들이 미국채 금리 레벨이 2.6 레벨에서 3.1까지 올라온 상황에 있고 간밤에 조금 내려갔습니다만은 잭슨 홀가 다음 달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의 인상폭 그리고 연말 종점에 대한 기준금리 종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시장금리는 한 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긴축 기조는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이고요. 내년에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어렵고 물가 레벨이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인하보다는 동결을 가면서 디맨드 풀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는 당분간 동결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이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언제쯤 전환될까요? 이제 투자자들이나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걸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물가를 좀 더 보고 판단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긴축이 된다. 뭐 이런 전환 시점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고요. 한미 간의 기준금리는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뭐 주식도 그렇지만 주식은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요. 사실 채권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고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역전 이후에 또 이후에 채권 시장에 좀 우려나 이런 수준은 높지 않습니까? 금리 역전 폭이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역전이 되었다가 다시 동결이 되었는데요. 아직 채권 시장 자금 이탈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반기에 좋지 않았었던 것은 국고채보다는 통환채,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 있어서 외환 시장과 엮이면서 상당히 조금 단기 투자 자금들이 유출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또 국고채에 대한 부분들은 외인의 투자 자금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달러화가 너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채권 시장은 2016년과 19년도에 예상치 못했었던 강달러의 흐름에 있어서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었지 금리가 역전되었었던 17, 18년도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외환 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FOMC가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우려했었던 75bp가 나오고 당분간은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 지금 100포인트 후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110포인트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어제는 조금 반락을 했습니다만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려스럽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외인들의 자금 유입 압력이 좀 낮습니다. 채권 시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과 계절적 채권 시장의 외인 수급 현황을 조금 동시에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지, 항상 채권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외환 외국인들이나 수급의 흐름들은 잘 체크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여기 앉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더 센서티브하고, 최근에 환율이 그렇게 높고 원화가 약세인데 주식을 왜 사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한 생각 좀 있으신가요? 연동이 돼 있나요? 7월부터는 상당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민감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물가 지표에 대해서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그래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만은 네. 이렇게 경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의 하향 조정 압력은 타 자산 대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들은 보였습니다만은 어제와 그리고 이번 주에 주말에 예정된 잭슨홀 이런 부분들 이어서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제는 물가, 그다음에 뭐 강달러 이런 거죠. 강달러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 제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달러 인덱스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게 6개국 통화에 대해서 그 달러 인덱스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유럽의 퍼션이 너무 크니까 그죠? 네. 유럽이 약하면 그냥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고 여타 엔화나 우리는 다 약세로 가버리고 그죠? 네. 그 인덱스를 좀 손봐야 되지 않나 이런 엉뚱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환율 얘기 조금 더 하면 이번 주에 사실 우리 시장에 굉장히 변동을 줬던 건 환율이에요. 말씀하신 달러 강세에 기인한, 또 그것은 유로와 약세에 기인한 환율 상승인데요.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만 1333원 아직도 굉장히 레벨은 높습니다. 환율 전망 좀 해주세요. 네. 결국에는 강달러 말씀하신 네. 대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팩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뭐 상대적인 환율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마련인데 네, 결국에는 그 환율의 가치의 평가도 경제 펀더멘탈과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정책의 흐름들이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달러를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상이 되거나 또는 반대적으로는 유로화 및 엔화, 그러니까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근데 뭐 그 조건 둘 다 쉽지 않은데요.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미국만큼 그래도 이 정도의 견조한 성장세,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라고 예. 생각해 본다라면 사실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일본과 유럽은 더더욱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요.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존은 ECB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했고 의사록 또한 50bp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경기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유로존입니다. 예. 그리고 유로화의 약세로 수입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유로화의 약세를 제어하고 수입 물가의 상방 압력을 좀 약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경제 체력이 안 따라주는 흐름들이 너무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달러밖에 없다. 그러네요. 이 결론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YTD,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유로화는 약 15%, 엔화는 약 18% 정도 절하가 되었고요. 딱 3개월 전 대비해서도 여전히 7에서 9% 정도씩 절하가 되면서 주요 통화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들은 예. 달러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재료가 사실 좀 부재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쟁이 종결되는 맞겠습니다. 게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네, 그죠? 그러면 유럽의 이 위기가 줄어들면서, 그죠? 네. 유로가 강하게 가고 달러가 좀 약할 수 가는데 이것도 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2월 달부터 이제 전쟁을 봤는데 예.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된다라는 데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SK증권 리서치센터 신월연구위원과 함께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시 변수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리를 할 테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미국의 이 통화 긴축 기조가 언제쯤 전환될까요? 내년이면 전환될까요? 금리 더 낮출까요? 모른다 아직, 그죠? 불확실하다. 인플레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얘기 깊게 안 했습니다만 좀 정점을 지나는 걸로 좀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네. 환율은 강달러가 강하게 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 환율 상승을 높은 레벨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대충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리 지금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뒷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이제 9월 이후에 남은 시장에서 거시경제나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들 좀 알려주십시오. 결국에는 물가고요. 네. 물가의 오름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코스트 푸시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측 원재료, 원자재 네. 가격의 좀 단락이 물가 지표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이제 함의하는 바는 결국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경제 펀더멘탈 회복과 물가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결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물가의 오름폭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공격적이고 거칠게 다가오는 대목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국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서 채권 시장이 바라보는 경기 침체의 시점. 지금 미국채 2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30bp. 조금 많이 역전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40bp 정도까지 벌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미국채 3월물 대비 10년물 금리마저 역전이 될 경우에는 침체 신호에 대해서 거의 이고동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형국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연준 인사들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짧은 시간 내에 더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3분기 후반, 4분기 초가 아닐까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기관들이야 워낙 채권을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가져갑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상 처음 채권 개인 매수 규모가 10조 원, 지난해 한 해 동안 사들인 액수의 2배를 넘었다. 개인들이 채권을 많이 산다는 거는 전망이 좋다는 건데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가면 손해를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걸 생각하고 채권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채권에 투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금리 레벨에 도달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표해 주셨고 특히나 저희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곧 도래한다. 채권 매수 시점의 적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 아직은 물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고 통화 정책이
후반부에는 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있어서도 이제 초중반부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 기관 투자자와는 달리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서 이것을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보유하는 관점이죠. 보유 관점에 예. 있어서 매력도가 맞아요. 상당히 높아져 있다. 특히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상반기 후반부, 하반기 초반부에 상당히 펼쳐져 있었다라는 네.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레벨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었고요. 물론 이제 발행 시장에서 높은 쿠폰을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문가와 상담을 했을 때 예. 수익률 관점에 있어서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습니까? 쿠폰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유통시장에서 싸진 채권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많이 구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금리의 쿠폰을 주는 채권 시장의 이제 발행물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 그런 대기 매수세가 유효하게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접근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증권사를 가서 네. 장내 채권 시장과 장외 채권 시장 구분해서 컨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은행에 가서 특정 금전 신탁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주식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열려 있으니까요. 예. 조금만 의문을 가지시면은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조금만 상담을 네. 받아보면 네, 기른이 있다, 관심이 있으신 맞아요. 뭐 쿠폰만 얘기하셔도 또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익 금리를 계속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 금리 환율 얘기했는데 하반기 투자자를 위한 종합적인 조언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소화가 얼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점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안개는 끼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버티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만 가지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회피하고자 했을 때에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투자 시점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 시장은 물가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부분은 예. 결국에는 이 물가와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도 네. 어느 정도 연말로 갈수록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SK증권 리서치센터 신월연구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